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로마의 네 번째 왕, 앙쿠스 마르키우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양옆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는 평화와 종교를 중시했던 2대 국왕, 누마 폼필리우스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전쟁과 정복의 상징인 건국자 로물루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바로 이 두 선대 왕들이 가졌던 서로 다른 가치들을 하나로 조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면에만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와 무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하여 국가의 기틀을 설계했죠. 이러한 리더십 덕분에 로마는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훗날 거대한 제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확장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그의 균형 잡힌 통치 철학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고 섞이면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로마의 역사가 마치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쪽 끝에는 건국자 로물루스의 야성과 툴루스의 공격적인 전쟁 정신이 있고, 반대편 끝에는 평화와 종교를 중시했던 누마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 균형을 이룬 시점이 바로 로마의 네 번째 왕, 앙쿠스 마르키우스 시대입니다. 앙쿠스는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할아버지 누마의 지혜를 계승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로물루스의 용맹한 기질을 동시에 품고 있었죠. 당시 로마는 잦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지쳐 있었고, 국민들은 나라 안의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쿠스는 명확한 통치 철학을 세웁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처럼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지만, 만약 적들이 로마를 얕잡아보고 공격해온다면 주저없이 칼을 들어 단호하게 맞서 싸운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힘과 지혜, 전쟁과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로마는 더욱 단단한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에서 균형으로 나아간 로마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종교의 공표가 사회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규칙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앙쿠스 왕은 이전 시대에 잊혀졌던 종교 의례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누마 왕이 정했던 신성한 수칙들을 목판에 직접 새겨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광장에 공개했죠. 그림 속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러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소수의 제사장들이 독점하던 종교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둘째는 통합입니다. 법과 신의 권위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낸 것이죠.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날의 법치주의마 행정정보 공개와 매우 유사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려 했던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강력한 군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로마는 전쟁조차 마음대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페티알 법이라는 엄격한 사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작되는지 화면의 도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갈등이 생기면 곧장 공격하는 대신 사절단을 보내 정식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33일이라는 넉넉한 유예 기간을 주죠.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상대가 끝내 요구를 거절하면 그제야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로마의 사제가 적의 영토를 향해 신성한 창을 던지며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분별한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전쟁을 국가의 공식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칼은 오직 법이 허락하고 신이 승인한 순간에만 칼집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로마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옳다는 도덕적 우위를 갖게 했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강력한 힘이 아니라 전쟁조차 법으로 다스렸던 이런 철저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고대 로마가 영토를 확장할 때 사용했던 아주 영리한 논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벨룸 유스툼, 우리말로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독수리와 저울 그림이 보이시나요? 로마는 전쟁을 일으킬 때 언제나 우리는 결코 먼저 침략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응해 방어적으로만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정의의 저울 위에서 자신들의 무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지만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현대적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이 벨룸 유스툼을 로마의 팽창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거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은 사실 로마군이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마칠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침략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도덕적 방패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결국 정당한 전쟁이라는 논리는 로마가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마음껏 제국을 넓힐 수 있게 해준 강력한 무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명분과 실제 전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이 지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슬라이드에서 다룰 통합의 전략입니다. 로마는 주변의 라티움 부족들을 정복할 때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을 몰살하거나 노예로 삼기 마련인데 로마는 무력으로 제압은 하되 그들을 죽이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 흡수하는 포용적 정복을 선택했습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빨강색으로 표시된 아벤티누스 언덕이 보이죠. 로마는 정복지의 주민들을 이 언덕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도시를 키우는 데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과 인구를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들어온 사람들은 훗날 로마 경제의 주축이 되는데 이들이 바로 귀족인 파트리키에 대항하는 평민 계층, 즉 플레부스의 기원이 됩니다. 로마 사회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신분투쟁의 씨앗이 바로 이때 뿌려진 것이죠. 적을 죽이는 대신 시민으로 받아들여 국가의 힘으로 만든 로마의 이 전략은 훗날 로마가 대제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로마의 아주 특별한 다리인 수블리키우스 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공학적 설계와 전략이 담긴 방어시설이었습니다. 화면 왼쪽의 도면을 보시면 정교한 목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돋보기로 확대한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놀랍게도 이 다리는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무로만 끼워 맞춰 조립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전쟁 시 적군이 강을 건너오려 할 때 다리를 아주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못을 뽑을 필요 없이 결합 부위만 제거하면 다리를 무너뜨려 즉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이 다리는 로마가 테베레강 건너편인 에트루리아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튼튼하게 지으면서도 위급할 땐 언제든 없앨 수 있게 만든 로마인들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수블리키우스교는 로마의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책임졌던 전략적 공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안전을 책임졌던 자니쿨룸 언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을 보면 평화를 지키는 방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림 속 테베레강 너머로 높게 솟은 성벽과 망루가 보이시나요? 로마는 단순히 강 뒤에 숨어서 적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자니쿨룸 언덕을 점령하고 그곳에 튼튼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새화의 시작이었죠. 이곳의 전략적 가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 본성을 방어하기 위한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북쪽에 있던 강력한 에트루리아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미리 감시하고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로마의 방어 전략입니다. 로마는 단순히 성문을 닫고 버티는 수동적인 수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지배권까지 확실히 확보해서 적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확립한 것이죠. 슬라이드 중앙에 적힌 문구처럼 다리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길 끝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있었기에 로마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로마 제국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오스티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테베레 강이 바다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오스티아가 위치해 있죠. 이곳은 로마가 내륙의 한계를 벗어나 바다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는 농업 중심의 국가였지만 오스티아 건설을 계기로 해상 무역과 지중해 패권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로마 시민들이 먹고 살 모든 물자가 들어오는 핵심 통로이자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스티아 건설은 로마가 단순한 도시국가를 넘어 거대한 광역 경제권을 다스리는 국가로 도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로마인들의 천재적인 지정학적 안목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는 바로 이 바다로 향한 문, 오스티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색 황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설탕이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고대 로마가 장악했던 소금 염전의 모습인데요. 로마는 티베르강 하구에 있는 이 염전들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패권을 쥐게 됩니다. 왜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생존 필수품이었고, 심지어 화폐처럼 쓰일 정도로 가치가 높았죠. 실제로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도 소금에서 유래했을 정도입니다. 로마는 이 소금 유통권을 독점하면서 주변의 다른 부족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제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에 적힌 문구처럼 로마의 지도자는 강물이 끝나는 바다에서 로마의 미래와 거대한 부를 발견했던 셈이죠. 결국 소금이라는 자원을 손에 넣은 것이 로마가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로마의 조금 어두운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로마 최초의 감옥인 마메르티움 감옥입니다. 제목에 적힌 것처럼 이 감옥은 엄격한 법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로마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도 많아졌겠죠.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도 늘어나게 됩니다. 로마는 이런 도시화의 그림자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캄피돌리오 언덕 아래에 카르케르라고 불리는 로마 최초의 감옥을 세우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좁고 어두운 돌방에 천장에 작은 구멍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감옥이 우리에게 주는 사법적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국가가 처벌한다는 공적 처벌 시스템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예전처럼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대충 넘어가던 관습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엄격한 행정국가로 로마가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마메르티움 감옥은 단순한 수용시설을 넘어 로마라는 국가가 법의 엄중함을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개방성과 포용의 정신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로마는 이방인인 타르퀴니우스라는 인물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면 속 그림을 보시면 두 인물이 손을 맞잡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에트루리아라는 외지에서 온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흐리스쿠스입니다. 그는 로마 출신이 아니었지만 당시 왕이었던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그의 뛰어난 능력과 야심을 높이 평가해 그를 최측근으로 임명했습니다. 출신 배경보다 실력을 우선시했던 로마 특유의 개방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당시 로마는 앙쿠스 왕이 닦아놓은 탄탄한 법과 경제적 기반 덕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이방인 출신의 지도자들은 로마를 단순한 도시국가에서 거대 문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낯선 이방인조차 능력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위대한 시대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외부의 힘을 로마의 에너지로 바꾼 이 포용력이 바로 로마 성장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의 제4대 왕 안쿠스 마르키우스의 업적을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균형입니다. 안쿠스는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의 강력한 군사력과 이대왕 누마의 경건한 종교적 태도를 하나로 조화시켰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내실을 다지면서도 외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무겸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절차입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도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페티알 법을 확립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로마가 치르는 전쟁은 단순한 침략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확장입니다. 안쿠스는 로마의 영역을 바다로 넓혀 오스피아 항구를 건설하고 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제적, 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안쿠스 마르키우스 덕분에 로마는 단순한 마을 수준에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세계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유산이 로마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초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